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불패싱하고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자세로 문제의 근원 앞에 나와야 문제의 해결이 보일 것이라는 점을. 최저임금 인상 후 폭풍이 거셉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어제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늘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절벽 끝에 몰렸다고 성토하는 이분들의 목소리, 오늘 김동연 장관을 만난 낙지집 사장님 모십니다. 사후관계 관찰돼서 더 이상은 이제 병원 이동은 안 하고 경찰분들한테 이제 현장을 넘기고 왔습니다. 이제 부검 끝나고 나서 사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입건을 해야죠.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서 7시간 방치돼 4살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경기 동두천 경찰서 관계자 말을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는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은 반복되는 건지 최강병기에서 다뤄봅니다. 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진보 지식인으로 구성된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가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발기인으로 나선 한 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합니다.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에 사실상 동의할 수 없는 판결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의 배상이 막혀있던 상황에서 1심의 판사님께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징계가 고려됐던. 이재정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의혹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청래당에서 이 내용 알아봅니다. 7월 18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이후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런 뉴스들 요즘 많이 듣게 되죠. 정부도 비상입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촌에서 낙지 음식점 운영하고 계신 홍창기 사장님입니다. 홍 사장님. 예예. 나와 계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음식점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18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예예. 요즘 중간에 업종을 바꿨죠. 중간에 업종 한번 바꿨고. 예예. 요즘 장사는 좀 어떻습니까? 매출이 좀 나오나요? 요즘 좀 어렵습니다. 요즘 국제 경제, 국내 경제 다 어렵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신장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또 저녁에 손님들이 많이 줄어든 입장입니다. 매출 자체가 줄어들었다. 예. 그러면은 매출이라는 게 어떻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꾸준히 지금 하락세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꾸준히 하락되지는 않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경비가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매출도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미미하고 정체돼 있고 그런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비용으로 치면 뭐 재료비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차지할 테고요. 예. 그리고 뭐 재료비가 뭐 상당히 예.
그 재료비도 많이 올랐겠어요? 아니, 지금 낙지 같은 경우는 금년에 예. 한 2달 사이에 한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아하. 그 바다 생태계가 어렵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됩니다. 예. 그 우리나라 냉동 낙지는 100% 그 동남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들어오는데 예. 공급 자체가 불안정하고 또 중국에서도 낙지 소비를 좀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2개월 사이에 원가 부담이 5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소비자 가격을 또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원가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음식 가격이 올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음식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을 잘못 올렸다가는 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아가지고 매출 자체가 급격히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 그 위험 부담을 안을 수가 없어가지고 물매개자업계로 지금 그 부담을 내일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안게 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재료비, 그 다음에 뭐 임대료, 그 다음에 뭐 인건비 뭐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렇죠. 비용은. 예. 지금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재료비라든가 임대료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어려운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올리는 건 좋은데 예. 그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근로자들이 받던 임금 자체도 연동해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담이 자꾸 더 가중이 되는 거죠. 오늘 그 장관 만나서 이런 이야기 좀 했습니까? 예, 뭐 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예. 진솔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진솔하게 이제 경청하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능한 그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가지고 예. 정부 정책이 빨리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5인 이하 이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을 좀 차등 지급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고 있잖아요. 예, 그 최저임금을 이제 가능하면은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만드는 건 좋은데 예.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또한 연령별로 예. 그런 식으로 좀 차등화되면은 현장에서 조금 더 운영하는데 좀 유연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 차등 적용은 좀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요. 예, 정부에서는 좀 그런.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카드 수수료 인하는 그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영업 이익에 미치는 부분에서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다른 식자재 오른 거에 비했을 때 카드 수수료의 뭐 1% 2% 더 탕감받는다 가지고 크게 아주 그냥 영업의 실적이 호전된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카드 수수료는 지금보다 엄청난 비율로 내려야 됩니다. 그거는. 예. 어쨌든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니까요. 예. 그리고 임대료 문제는 혹시 얘기를 장관과 나눠봤습니까? 임대료는 뭐 그거는 뭐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제 건물주하고의 임차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저희가 뭐 어떻게 해달라 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현재 5년으로 돼 있는데 5년 되면 또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또 그것을 일정한 금액이 보증금이라든가 월세가 이제 일정 금액 환수 보증금으로 해서 일정 금액 넘으면은 그 사람들은 또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번화가라든가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임차 보증금이 다 상한선으로 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전혀 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포괄적으로 좀 많은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5년을 10년으로 보장해주고 혹은 뭐 임대료 상한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은 뭐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건 예. 이제 외국의 선진국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정부 당국자들이 이제 그 외국의 좋은 모범 사례들을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에 맞춰주면은 서로가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혹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하셨습니까? 예, 신청 처음에는 안 했는데 예. 나중에 뭐 또 간편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긴 했지만은 예. 사실은 그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이제 급격히 이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이제 부담이 많아가지고 이거 좀 자영업자들을 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안정자금을 줬는데 그 주는 방법에서 신청 방법이라든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현장에서 그거를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현장의 그 실정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니까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모든 자영업자들의 그 개인별 소득들이 예. 그 직원들 근로자들 개인 소득들이 다 노출돼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어느 범위 내에서 어느 자영업자 규모가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나름대로 선별해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달이 그 업체에다가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실효성 있게 이제 그 신청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정책도 결국은 그 빚을 바라게 되는 거죠. 주위에서 그 신청 절차가 복잡 혹은 몰라서 안 하는 분도 계시겠네요. 예, 귀찮아서도 안 하고 또 그게 뭐냐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또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또 4대 보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거기 상황에서 일정한 비율이 이제 또 정부로 또 귀속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만 오르는 게 아니고 또 뭐 4대 보험 또 같이 오르니까 또 연동해서 같이 되니까는 그 부담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금년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계산했을 때 대한민국 식당들이 대부분 하루 12시간 근무에 한 달 뭐 4번이라든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쉽니다. 개인별로. 예. 그러면 7,500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가 235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 가지고 돼 있는 경우에만. 그러면 기존 직원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럼 그 부담이 더 있고 또 최저임금 금액 기준에서 235만 원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동돼서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까지 하면은 20%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270, 80만 원 이제 부담이 되죠. 예, 한 명 직원 한 명이. 예, 그렇죠. 이제 경영주가 부담이 된 돈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내년에 8,350원 넘으면 그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300만 원 넘는 직원을 채워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는지 사실 그 걱정스러운 거죠. 예. 근데 쌤 뭐 주위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셨겠지만 이게 그 아르바이트생들도 직원들도 을이고 뭐 자영업자들도 을인데 을끼리 갑은 빠지고 을과 을끼리 싸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잘 살려고 서로가 이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또, 영업주들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또 피해를 입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피해를 보존한다든가, 보상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마련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 바람이 이제 간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뭐 지금 손님들이 좀 와 계신 거 모양입니다. 저녁 시간이어서. 아니,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또 요즘에 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가지고, 그 근로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있지만은, 그 자영업자들은 한마디로 저녁이 없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영업자들 힘드시죠.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가게 홍보 한번 하세요. 예? 가게 홍보 한번 하시죠. 가격 홍보요? 예. 가격? 홍보. 낙지집 홍보하세요. 예, 됐습니다. 한여름에 낙지 먹으면 이제 힘도 벌써 솟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장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신촌에서 낙지 음식점 운영하고 계신 홍창기 사장님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으로부터 정부 대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최강 변기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그 낙지집 사장님 연결해서 장업자들 어려움을 들어봤는데요. 뭐 장영진 기자야 월급 받는 분이고 손수호 변호사 요즘 네. 어떻게 힘듭니까? 요즘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손수호 변호사야 아르바이트하고는 상관이 없을 테고. 아르바이트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 옛날 얘기고요. 다양히. 52시간은 이 변호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게 그 변호사업이 이제 특수한 그런 직종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 그 좀 예외입니까? 예. 그 예외 업종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량을 좀 많이 부여를 해줘요.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작업 장소나 근무 장소나 뭐 시간 이런 거 없이 뭐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엄격하게 이렇게 다른 기타 업종과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죠. 돈스코요. 러일 전쟁 다시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요. 이 돈스코요에서 150조 정도의 금화가 실려 있을 것이다. 실려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사실 이게 근거가 남아있는 뭐 문서라든지 기록이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920년 이 배가 침몰한 게 이 1905년 러일 전쟁 당시에 침몰했는데 사실 1920년대쯤 일본 기업 하나가 이 배를 인양해 보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퍼졌던 소문이 이 안에 200여 톤의 금괴가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건져야 되겠다.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했다. 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그 200톤의 금괴가 있는 것처럼 전해져 있습니다만 사실 기록이 남아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계속 퍼져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그렇게 큰 배가 아니거든요. 6,000톤급이죠. 예. 또 전쟁에 사용했던 배인데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고 거기에 200톤이 넘는 금괴가 들어가 있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전부 다 합쳐 104톤이에요. 그렇죠. 네. 200톤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게. 네. 우리나라 금괴 보유량이요 세계적으로도 적은 편이 아니라고 34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0여 톤이면 웬만한 국가 경제 대국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1905년 당시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었을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괴가 든 배를 그런 군함을 전쟁터에 보낼 리는 없죠. 더군다나 이 배가 원래 뭐 그 근처 이제 극동함대에 있다가 급히 출동했다면 모르겠으되 원래 있던 곳은 발트해 이 발틱 함대에 있던 배예요. 이 발틱 함대가 이제 사실은 원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영국 해군이 막는 바람에 아프리카를 돌아갔거든요. 그 먼 거리를 갔는데 사실 200톤씩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자면 당시 제정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국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배를 그 먼 거리 지구 반바퀴를 돌려서 보낼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돈스코이를 인양한다고 나섰던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이 보물선 관련해서 사실 여러 사람들이 또 가슴이 또 뛰었죠. 네, 실제로 또 회사들도 움직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80년대에 그 도진 시럽이라는 회사가 일본에서 정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수정까지 도입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동아건설인데요. 부도가 났죠, 결국은. 네. 그런데 부도 나기 전에
이제 2003년에 실제로 이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그 선박을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10배 폭등했죠. 됐다고요? 네, 뭐 약 보름 사이에 17일 동안 연속 상한가를 이제 기록하면서 폭등했는데, 하지만 그 후에 결국 실질적으로 이런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진 못했고요. 또 그 배가 돈스코이호다. 또 그 배 안에 침몰선 안에 정말 금괴, 보물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되지 못했죠. 예. 그런데 이번엔 어쨌든 이 신일그룹에서 발표하면서 관련 주가가 또 떴다고요? 네. 신일그룹의 주가가 뛴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신일그룹이 이제 대주주인 이제 제일제강이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주가가 뭐 하루 만에 바로 이제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출렁였다는 거죠. 그냥 쭉쭉쭉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에도 굉장히 좀 급등과 급락을 거듭했는데요. 왜냐하면 중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예. 바로 이 제일제강의 공시가 나온 건데요. 제일제강 입장에서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일그룹이 제일제강, 이제 회사가 회사의 주주일 수도 있으니까 이 신일그룹이 제일제강의 대주주이다라고 해서 신일그룹의 호재이기 때문에 제일제강의 주가가 뛴 건데, 제일제강이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아니다. 전혀 관계없다. 신일그룹은 우리 회사, 즉 제일제강의 최대 주주가 아니고 제일제강은 보물선 사업과 관련 없다라고 공시를 하자마자 주가가 또 이제 급락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실제 있는 거는 올려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꺼내봐야 알죠. 건질 때 이제 역시 돈이 필요한데 뭐 인양 비용도 필요하고요. 또 보증금도 정부에서 그렇죠. 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신일그룹에서 그 투자자를 모으고 또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사실 또 코인도 판다는 얘기도 들리고. 보물선 인양 사업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력도 필요하고 또 장비 이런 걸 다 하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보통 이런 사업은 자기 돈으로 안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돈으로 하고요. 또 투자를 받아서 합니다. 빌리지도 않아요. 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일그룹도 뭐 물론 그 정말 신념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투자, 이제 자금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정말 실질적인 작업이 얼마나 진행될지, 또 조금 전에 이 작가님이 이야기하기로 정말 올려봐야 안다. 네. 즉 인양해봐야 안다고 그랬는데, 사실 잠수부가 들어가서 배 안에서 어떻게든 뭐 좀 촬영을 하든 뭘 하나 가지고 나오든 하면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지 좀 의문입니다. 이거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게 수심이 현재 140m 정도예요. 그럼 잠수부는 못 내려가겠네요. 예, 사실 인간이 이제 잠수할 수 있는 최저 깊이가 50m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정말 심해 잠수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들어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이게 6,000톤급이 넘는 배인데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1만 톤이 넘을 겁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사실 뭐 비유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월호 무게가 똑같거든요. 이거를 근데 세월호의 2배, 3배 되는 깊이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올릴 것이냐. 세월호 인양하는데 벌써 몇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관련 절차에 따르면은요, 이게 그 승인이 필요해요. 인양에 대한 발굴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데, 이 승인을 해주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해당 그 법령에. 이게 뭐냐면, 그러한 이 작업을 할 사람이 자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즉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거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아마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건져 올랐다고 칩시다. 진짜 뭐 두근거리네요. 150조인지 15조인지 1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발견됐다고 칩시다. 네, 금이.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그 바다에 빠졌다고 우리나라 거게 되는 것이냐? 이 러시아 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150조나 되는 돈을 아이고 한국 잘 가져가세요. 하겠습니까? 이게 뭐 재미없지만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예. 네, 이게 국제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그 사안에 있어서는 이 국제사법에 의해서 어떤 법을,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먼저 이제 따지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배이고요. 소유권은 러시아한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해역은 또 이제 우리나라 해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사법을 적용하게 되면은요, 해당 법에 규정들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서 뭐 물건의 어떤 그 소유권이라든지 뭐 등기 관련해 가지고는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에 그 법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수역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영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면 일단 일반법이 민법이 있겠죠. 민법에 보면은 무주물은 이제 선점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동산을. 그런데 특별히 이제 매장물, 이것도 뭐 물속에 있는 것도 매장물로 보는데요. 이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 동안 공고를 해요. 자, 주인 나오시오. 그래서 그게 없으면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또 하위 대통령령에 의해서 몇십 프로를 이제 발견자에게 주느냐 이런 것도 다 따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예외 규정으로 민법에 문화재의 경우에는 또 국유로 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 민법이고요. 네. 국제법상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비슷한 예도 있어요. 있죠. 이제 1999년에 핀란드 해역에서 이 프라우 마리아호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 해안에서 배는 넘어갔고. 그러니까 이 배가 1771년에 침몰했는데 이 배가 침몰한 곳은 핀란드 해역이고 이 배의 선적 국가는 네덜란드고 그 안에 실려 있는 화물은 러시아 거고 그랬습니다. 이 세 나라가 지금까지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다 우리 거라고. 예, 2015년에는 콜롬비아 해안에서 스페인 범선인 산호세호가 발견이 됐는데 이 배 역시 1718년에 침몰했는데 이제 배를 가진 국가는 스페인. 그 해안국가 연안국은 콜롬비아 그리고 인양업체는 미국 이래가지고 이 세 나라가 또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이 두 선박을 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국제법 또는 그 정치 외교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가 이걸 건져 올려서 우리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사실 현행법에 따르면은 결국 우리나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봅시다, 그거는.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안타까운 또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7시간 방치돼서 4세 여자아이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어린이집 측의 해명을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아이가 타고 있는지 몰랐다. 그렇죠. 뭐 알고는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 어린이가 숨진 날이 어젠데요. 사건 발생이 어젠데 어제 오전 9시 조금 넘어서 이제 등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9시 40분쯤에 어린이집에 도착을 했는데 함께 탔던 9명 중에 8명은 내렸고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2명이나 있었는데 1명이 내리지 않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어린이가 차 안에서 잠이 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이제 아이가 몸집이 좀 작으니까 의자 사이에 들어가면 이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7시간 동안 차 안에서 방치되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섬찟섬찟해서 참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애 키우는 부모인데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게 사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당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저도 뭐 막내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만 안 가면 등원을 안 하면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무슨 일이 있냐 왜 아이가 안 왔냐 이렇게. 이것도 만일 어린이집에서 빨리 등원을 안 한 걸 확인을 해서 부모한테 연락을 했으면은 빨리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동상의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네. 아이를 이제 태우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솔교사가 담임교사한테 애를 보내면서 오늘 누가 안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담임교사가 전화를 합니다. 그렇죠. 어머니 오늘 애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가 돼서야 오늘 아이가 안 왔는데요?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죠.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니까 아이가 그 등원한 직후 혹은 점심시간 이전에 전화를 했다면 아이가 걱정돼서 결석을 왜 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한 거고요. 오후 4시쯤 돼서 전화를 했다는 건 이 시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혹시 어린이집 바꿀 생각으로 안 보내신 거예요? 이런 걸 확인하려고 보낸 거죠. 달리 말하자면 그래서 뭐 대단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이를 돈으로 본 겁니다. 저는 상당히 불편하면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손자를 뒤에 태우고 깜빡해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이 등원을 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에서
집에 난리지 않았단 말이죠. 요 시스템만 빨리 한다면 이런 일은 좀 없지 않나 싶고. 그동안 이 등하원 버스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뭐 계속해서 그 제도가 개선되고는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함께 인솔할 교사가 탑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차량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새로 이제 도입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솔 교사만 탓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솔 교사가 몇 명 탔고 몇 명 내렸는지 확인했으면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됐겠습니다만 그걸 안 한 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이제 담임 교사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임 교사도 역시 또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고. 아니 이런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안전교육, 차량 안전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사도 다시 한번 하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기사도 확인 안 한 거잖아요. 그만큼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고가 반복된다는 거는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겠느냐, 뭐 또는 그만큼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는 뭐 그런 생각,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꼼꼼하게 아이들을 살펴본다고 해도 이게 사실 1분이 채 안 걸려요. 이 사고가 났던 버스 같은 경우도 뭐 큰 버스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봉고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인승. 그런 차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본다 그래도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인데 그만큼 관심이 없고 경각심도 없다. 예. 형식적이란 이걸 이렇게밖에 지적이 안 됩니다. 자, 손수 변호사.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슬리핑 차일드 제도 네. 이걸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뭡니까? 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인데요. 예. 이게 그 차량에 어린이가 그 타고 내리는 통학 차량에 어떤 특수한 장치를 달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린이를 다 이제 태워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제 도착해서 내리잖아요. 아이들이 다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내리면 당연히 차의 시동을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동이 바로 꺼지지 않고 이제 아이가 이제 차 뒤쪽에 이제 잠들어 있거나 또는 숨어 있거나 아니면 쓰러져 있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운전기사 등이 전체를 다 둘러보도록 강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뒤에 차량 뒤쪽에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스위치를 눌러야만 시동이 꺼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시동을 끄기 위해서 전체를 둘러보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딱 스쿨버스만 해당되니까 괜찮은 제도 같기도 하고 우리 지금 게시판에도 이묘경님께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그렇죠. 도입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장비나 차량을 점검하는 것 물론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어떤 장비로서 미리 그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또 다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어린이집을 보내실 때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이 어린이집이 어떤 곳인지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고가 난 어린이집이 사실 동두천 시내에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117개, 8개쯤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어린이집의 그 평가 점수가 106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살펴보셔서 충분히 조금 뭐 점수가 낮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이야기. 너는 최순실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걸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욕죄에 대해서 150만 원 벌금 선고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에게 너는 메갈리아다, 오마드다, 땡땡 아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난 모욕받았다라고 재판했는데 이것도 역시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네,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어요. 1심에서. 그리고 2심에서도 역시 이제 같은 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제 모욕죄가 과연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행법에 있으니까. 예, 모욕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할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해서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욕이라는 게 그 명예 감정을 해하는 거거든요. 결국 다른 사람의 명예 감정을 해치는 건데 이게 욕설의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욕설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그런 용어를 지칭해가지고 사용했을 경우에도 이 지칭, 이 표현을 받은 사람의 명예 감정을 해했다라고 일단 2심까지는 판단받은 거죠. 자, 그러면 여성한테 메갈리아, 오마드, 뭐 땡땡같이 쓰면 안 되니까 반대로 남성한테 뭐 일회충, 한남충 이것도 모욕죄 되겠네요? 똑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럼 역시 모욕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일회충 뭐 이런 거. 뭐 요즘에 뭐 벌레 충자 붙여가지고 되게 많이 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모욕
그로 판단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한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예. 네, 모욕으로 평가받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어린이집 또 사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어린이들에게 그 클락션 누르는 거를 좀 가르치자. 그래서 혹시라도 갇혀 있을 때는 클락션을 눌러서 주의를 환기시키게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힘이 없으면 엉덩이라도 이렇게 눌러서 하는. 잠이 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잠이 든 경우에 주변 환경이 나빠져도 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 이제 사실 좀 준비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소 변호사, 아시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시 정각에 돌아옵니다.